아무도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하나쯤은 있으시지요.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꺼내보게 되는 생각 말입니다. 이미 여러 번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해했다고, 다 넘겼다고, 이제는 나도 어른스러워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 정도도 못 놓다니, 아직도 이걸 붙잡고 있다니. 그 말은 누구에게 들키지 않지만 마음에는 정확히 꽂힙니다. 이상하게도 아픈 일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 일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비우지 못한 마음보다 비우지 못한 나 자신이 더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릴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집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일까요? 정약용은 마음을 빨리 고치려는 태도에서 이미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을 이해하기도 전에 판결부터 내려버리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 됩니다.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미숙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그 시간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급히 마음을 바꾸는 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지금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차분히 살피는 데서 수양을 시작했습니다. 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흔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사유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재촉하는 태도는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에 가깝습니다. 연못 위의 잎은 때가 되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연못이 할 일은 잎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흐름으로 두는 일입니다. 이 글은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려 드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과해지는지, 그리고 그 과함을 거두는 것이 어떤 평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정약용의 사유를 따라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는 선택이 어떻게 마음을 단정하게 만드는지 그 질서의 방향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이 마루에 책갈피를 하나 꽂아두는 일이라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그 뜻을 남기는 작은 표시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고 난 후 나는 그 감정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 나 자신도 그게 옳다고 여겼습니다. 상처받은 채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미숙한 일이라고, 어른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일로 정신을 돌리려 했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무리하게 누르려 했습니다. 마치 불편한 손님을 재촉해서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낮에 억누른 것은 밤에 꿈으로 나타났고 의식적으로 피한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마치 문을 세게 닫을수록 바람이 더 거세게 밀려들어 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왜 이 정도도 못 넘기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극복했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원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정약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급히 바꾸는 것이 아니다. 먼저 지금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차분히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판결부터 내려버렸습니다.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저 빨리 사라져야 할 것으로만 취급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연못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연못에 낙엽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건져내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고 때가 되면 잎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연못이 할 일은 잎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흐름으로 두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그 감정은 덜 극렬해졌습니다. 마치 화난 아이가 자신의 화를 어른이 알아주자 조금씩 진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삼지 않으니 감정도 나를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처받은 감정은 내가 그 시간을 진실하게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지나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가 남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진심으로 관계했고 진심으로 아파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미발과 기발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정의 상태와 이미 드러난 감정의 상태를 구분하면서 둘 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조급함을 경계했습니다. 마음을 빨리 고치려는 조급함, 빨리 변화하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빨리 맑게 하려고 계속 휘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어야 맑아집니다. 이제 나는 비우지 못한 마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은 내가 게으르거나 미숙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유의 과정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해의 여정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재촉하는 것은 마음을 단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욱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조급함에서 나온 것임을. 마음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에게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과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평정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내 마음과 함께 호흡합니다. 밀어내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스스로의 속도로 변해갈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정말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억지로 밀어낼 때는 더 강하게 돌아오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는 저절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들이 저절로 새 잎을 내고 낡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마음 공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우지 못한 마음 앞에 당당히 서는 것. 그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는 것. 급히 고치려 들지 않고 천천히 이해하려 하는 것. 이런 태도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정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나는 내 안의 욕심을 몹시 혐오했습니다.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군가를 놓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어찌 이리 탐욕스러운가? 어찌 이리 미련한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욕심은 버려야 할 것, 집착은 끊어야 할 것, 미련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런 감정들이 존재해서는 안 될 불순물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마음들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하나를 누르면 다른 곳에서 피어났고 한 가지를 정리하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물을 손으로 눌러도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욕심과 집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모양만 바뀔 뿐이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 안에서는 계속 욕심스럽고 이기적인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위선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정약용의 다른 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곧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문제는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있다. 이 말을 읽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욕심 자체를 없애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정약용은 욕심이나 바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욕구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뻗어나감이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자신의 뿌리를 해치는 방향이라면 그때 조절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감정들은 그 자체로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문제는 그 방향과 정도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정도로 커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약용이 중요하게 본 것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욕심이 생겼을까? 왜 지금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그 근원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진정한 마음 공부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이 관점으로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즉시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원하고 있을까? 이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필요는 무엇일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들여다보면 욕심 뒤에는 항상 더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 뒤에는 안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뒤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나면 욕심의 모습도 달라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욕구와 욕심의 구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욕구는 자연스러운 필요이고 욕심은 그 욕구가 과도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욕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고 싶은 욕심으로 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차지하고 싶은 탐욕으로 변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 경계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애착이 상대방을 올가매거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도로 강해질 때입니다. 정약용은 이때 필요한 것은 애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애착을 건강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 내 안에 여러 감정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스러운 마음도, 집착하는 마음도, 미련을 갖는 마음도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내 안의 다양한 감정들과 대화하는 것,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진정한 자기 이해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나는 채워진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올라와도 집착이 생겨도 미련이 남아있어도 그것을 즉시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이 감정이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많은 욕심들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필요에 왜곡된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켜주면 왜곡된 욕심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건전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마음 공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채워진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스승으로 여기는 것, 욕심과 집착 속에서 더 깊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 마음의 다양한 목소리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태도에서 진정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시작됩니다. 한때 나는 비움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책과 강의에서 말하는 비우면 채워진다, 내려놓으면 편해진다는 가르침에 매료되어 나 역시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비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우려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찼습니다. 비워야 한다는 생각, 아직도 비우지 못했다는 조급함,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웠는데 나만 못 비우고 있다는 비교의식, 비움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비움에 집착하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비워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비우기 위해 애쓰는 마음 자체가 하나의 큰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의 다른 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비움은 비우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놓을 것들은 스스로 놓아진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급하게 비우려 했는지를. 정약용이 말하는 비움은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집착을 버리려는 집착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놓으려 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것을 더 단단히 붙잡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꽉 움켜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이 제시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려 애써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을 놓지 못한 채로 두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수용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억지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관계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합시다. 보통은 빨리 정리하라,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 미련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그 관계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련을 억지로 끊으려 하기보다는 그 미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조용히 들어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일어나면 미련도 저절로 정리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시간과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의 리듬과 세상의 리듬을 조화시키는 것, 억지로 앞서가려 하지도 않고 억지로 늦추려 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즉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이 아직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꼭 버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니 그것들과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불편한 손님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나름의 사연이 있는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거두어들이는 절제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들이는 것,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절제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절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욕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들과 지혜롭게 관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르지도 않고 무작정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 화를 즉시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화 속에 어떤 정당한 욕구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화에 완전히 휩쓸려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균형 잡힌 태도를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양극단을 피하면서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것, 억압도 방종도 아닌 제3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아직 놓지 못한 미련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모두 지금의 내게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여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그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평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 버리지 않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마음 공부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비움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도 받아들이는 것, 모든 과정을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런 태도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정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나는 내 마음을 하나하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면 진정시켜야 하고, 슬픔이 올라오면 위로해야 하고, 욕심이 생기면 억제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상사가 된 것처럼 모든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화내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화가 더 커졌고, 슬퍼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 슬픔이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물을 밀어내려 할수록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문제였던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음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책,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는 비교의식, 언제쯤 마음이 내 뜻대로 될까 하는 조급함, 마음을 다스리려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어수선해진 것입니다. 그때 정약용의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마음이다. 진정한 다스림은 다스리지 않을 때 일어난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다스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다스림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질서가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정원사가 식물을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고 식물이 본래 가진 생명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화를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화라는 감정에도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 화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가 지금 뭔가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침해받고 있다는 알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면 화를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마치고 가라앉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무의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마음을 대하기 시작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나도 화내면 안 된다고, 다그치지 않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했습니다. 슬픔이 와도 빨리 극복해야지가 아니라 지금은 슬픔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감정들이 더 이상 내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시간에 와서 나름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름의 시간에 떠나갔습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으니 그들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방임과는 다릅니다. 정약용은 방임과 무의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방임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지만 무의는 세심하게 관찰하면서도 억지로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방임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에 귀 기울이면서도 즉시 달려가서 달래려 하지 않는 것은 무의입니다. 아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혼자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인지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만 적절히 개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감정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과도한 통제와 무책임한 방임 사이의 가운데 길, 너무 개입하지도 않고 너무 방치하지도 않는 절묘한 균형점,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다스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중용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감정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는지, 어떨 때 개입이 필요하고, 어떨 때 그냥 두어도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농부가 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농부가 계절의 리듬을 알고 작물의 성질을 알아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하듯이 자신의 마음의 리듬과 성질을 알아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단호한 제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경직되고 기계적인 규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관리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협력의 파트너로 봅니다. 내가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가끔 마음이 엉뚱한 길로 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드럽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 있을 때는 용기를 푹 돋아주고 너무 들떠 있을 때는 차분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그 흐름이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마음 공부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는 것, 다스림과 방임 사이의 중용의 자리를 찾는 것, 마음의 관리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것. 이런 태도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들은 정말 오래 머뭅니다. 몇 년 전에 받은 상처인데도 여전히 아프고,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여전히 그립고, 이미 지나간 실수인데도 여전히 후회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 감정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감정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아직도 있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는데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떠나지 않는 불청객을 대하듯 그 감정들을 적대시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 감정들을 적대시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내가 밀어낼수록 더 거세게 밀려왔고, 내가 무시할수록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마치 관심을 받으려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정약용의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오래 머무는 감정에는 오래 머물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전까지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는 것은 마치 뿌리를 모른 채 잎사귀만 자르려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오래 머무는 감정들을 단순히 정리되지 않은 것,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니 그 감정들이 오래 머무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놓지 못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그리움 속에는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이 있거나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후회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 경험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아직 완전히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 후회를 통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감정들을 내면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는 오래 머무는 감정들과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대신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거야? 너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하기 시작하니 그 감정들도 달리 반응했습니다. 전처럼 격렬하게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대신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감정과 함께 숨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고 그 안에 빠져들지도 않으면서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호흡하는 것.
마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룸메이트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이거 왜 또 왔어? 라고 반응하는 대신 일단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인사했습니다. 아, 너구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년간 적대시해왔던 감정들을 갑자기 친구처럼 대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그 감정들이 실제로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감정들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일상을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마치 집에 손님이 와 있지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날은 그 감정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억지로 다른 일에 집중하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나의 어떤 상처나 필요나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과정을 감정의 숙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와인이 시간을 두고 숙성되면서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처럼 감정도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받으면 더 깊은 지혜로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픔이나 그리움이었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거듭하면서 더 깊은 이해와 지혜로 변화했습니다. 상처는 연민으로, 그리움은 감사로, 후회는 지혜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억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지혜로 바뀌어라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대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맡기고 나는 그저 성실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또 다른 것은 함께 있으면서도 휘둘리지 않기였습니다. 감정과 함께 숨 쉬는 것이 감정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감정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과 함께 있어주지만 슬픔 때문에 모든 일을 그만두거나 모든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슬픔에게는 슬픔의 자리를, 일상에게는 일상의 자리를 각각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안의 다양한 감정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그리움이나 후회가 찾아와도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내 삶의 일부이고 내 성장의 동반자들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날들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너무 강해서 견디기 어려운 날, 오래된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날, 그럴 때는 정약용의 말을 떠올립니다. 머무는 감정에는 머물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더욱 조용히, 더욱 깊이 그 감정과 대화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마음 공부의 5번째 단계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감정을 적으로 삼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 감정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 이런 태도에서 진정한 마음의 성숙함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비우려 애쓰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정리하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복잡했던 감정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나뭇잎들이 저절로 색깔을 바꾸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스스로의 리듬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애썼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가라앉았고, 감정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저절로 질서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화가 나면 화내면 안 되라고 억지로 누르거나 반대로 화에 완전히 휩쓸려 감정을 폭발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가 와도 그것을 밀어내지도 않고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 그 화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극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새 마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게 되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공부의 완성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때이다. 마음이 스스로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그것이 가장 완전한 상태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라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완성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유연함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꾸면서도 여전히 물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도 본래의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 이것이 정약용이 추구했던 최종적인 경지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을 특별히 관리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이 와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생각이 복잡해져도 저절로 정리됩니다. 마치 숙련된 수영선수가 물의 저항을 이기려 하지 않고 물과 함께 움직이면서 더 빠르고 우아하게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가 무감정이나 무관심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고 세밀하게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지만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활발하게 살아가지만 그 활동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 것, 억지스러운 노력 없이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무심의 상태에서는 많은 것들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용서해야지 하고 애썼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용서가 됩니다. 예전에는 감사해야지 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이제는 저절로 감사함이 우러납니다. 예전에는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욕심도 생깁니다. 다만 그런 감정들이 예전처럼 나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와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와도 마음의 본바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역동적 평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정된 평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 마치 자전거가 멈춰 있을 때는 넘어지지만 달리고 있을 때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신뢰합니다. 때로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린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 상황이 어수선해져도 마음의 본바탕은 언제나 고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신뢰는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둘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억압할 때보다 받아들일 때 더 빨리 정리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 공부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마음이 본래의 지혜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억지로 착하려 하지 않아도 착함이 흘러나오고 억지로 지혜롭게 되려 하지 않아도 지혜가 드러나는 것. 물론 이런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 때도 있고 감정에 휩쓸려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내가 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돌아감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드는 생각들도 때로 스치는 다른 감정들도 모두 자연스럽게 와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나는 그것들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적절히 반응할 뿐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꿈꾸었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억지로 비우지 않아도 가벼운 마음,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질서로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인용하며 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의 완성은 마음 공부를 잇는 때이다.
마치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악보를 읽고 연주를 읽고 오직 선율만이 남는 것처럼 좋은 삶을 살 때는 기법을 잊고 노력을 잊고 오직 자연스러운 흐름만이 남는다. 이제 우리도 그런 선율 속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아도 가벼운 마음으로, 채우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으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약용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 각자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가며 말입니다. 오늘 나눈 정약용 지혜마루 말씀이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